라디오 독서실 이 시간 진행의 김갑수 문화평론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 독서실 김갑수입니다. 여러분, 비 오는 소리 듣고 있노라면 마음이 한결 여유로워지지 않습니까? 또 한밤에 귀뚜라미 소리 듣고 있으면 불면의 밤이라도 외롭지 않습니다. 이처럼 자연의 소리에 우리 귀가 턱 민감해지는 건 가을의 축복이 아닐까 합니다. 늘 거리의 차 소리, 주변의 핸드폰 소리, 공사하는 소리 이런 것만 듣고 살았던 우리들 귓가를 이참에 자연의 소리로 한번 맑게 씻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오늘 소개할 작품은 법정 스님의 홀로 사는 즐거움, 이 책입니다. 먼저 이번 주 새로 나온 책들 살펴보도록 하죠. 성우 이은정 씨입니다. 시인 신현님이 12년 동안 찍은 사진을 글과 함께 묶은 인생찬란 유구무원이 나왔습니다. 그녀에게 사진은 그날그날의 일상에서 벗어나는 탈출구이고 외로움을 이기는 힘이라고 합니다. 가장 친숙한 주변과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시적인 언어를 만들어내는 그녀의 따스한 글들이 역시 따뜻한 사진과 함께 여기에 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만난 여자와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비밀을 하나씩 알게 됩니다. 그 여자는 엄청난 거짓말쟁이였던 것입니다. 문학동네에서 나온 새 소설 거짓말하는 애인의 간략한 줄거리입니다. 내 애인이 매일같이 거짓말을 한다는 상상은 오싹합니다. 또한 그 비밀을 그녀의 일기를 통해 알게 된다는 설정도 재미있습니다. 프랑스의 저널리스트 가브리엘 마츠네프의 글을 조용희 씨가 우리말로 번역했습니다. 기름인간, 다리가 튼튼한 남자, 말머리 사나이, 털실 남자. 이런 특이한 이름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오일맨이 샘터에서 나왔습니다. 특이한 캐릭터들과 함께 떠나는 여행은 의외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사유의 길입니다. 소년 시절 사소한 실수로 온몸이 기름에 쌓인 채 살아가는 기름인간과의 동행을 통해 자기 자신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젊은 이야기꾼 남궁유의 글과 그림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법정 스님은 강원도 산골 오두막에 홀로 지내고 계시죠. 침묵과 무소유의 정신. 우리 시대 가장 순결한 영혼으로 정신으로 꼽히는 분입니다. 얼마 전에는 오랫동안 맡아오셨던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 그리고 길상사 회주직에서 물러나면서 진정한 수도자다운 면모를 보여주신 바 있습니다. 스님의 글 속에는 늘 의연하고 또 늘 한자리에 서 있는 모습, 나무와 같은 면모가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동안 저서로 버리고 떠나기, 새들이 떠나간 숲은 적막하다, 서 있는 사람들, 전집 시리즈고요. 또 낫권으로 무소유, 산에는 꽃이 피네, 오두막 편지 등등의 책이 있습니다. 번역서도 여러 권 내셨고요. 깊어가는 가을에 사색하고 성찰하기 좋은 그런 산문집이 될 것 같군요. 법정 스님의 홀로 사는 즐거움. 자, 이 시간 도움 말씀 주실 한양대 문화콘텐츠학과의 박상천 교수 전화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법정 스님에 대한 새삼스러운 소개가 필요할까 싶긴 합니다만, 네. 박 선생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책을 내실 때마다 정말 많은 화제, 많은 사랑을 받거든요. 네, 그렇죠. 예, 우리 사회 대중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법정 스님 글들이나 책이 나올 때마다 참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다는 아닙니다만 많이 법정 스님의 글을 많이 읽은 편에 속하는데, 법정 스님 글을 읽다 보면은 거기에는 서정적인 향기가 있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보통 스님들 또는 사상을 얘기하는 그런 책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딱딱한 글이 되거나 이렇게 되기 쉬운데, 사실은 법정 스님의 글은 그러한 글이 아니라 좀 편안하고 향기가 있는 그런 글들이라는 점이 이제 많은 대중들이 좋아하는 그런 첫 번째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네. 또 하나는
스님의 글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옆에서 조용히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네. 좀 들려주는 그러한 가까움, 거리의 가까움 같은 것이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하는 그런 이유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서정적인 향기, 일상의 이야기를 담은 그 가까움. 네. 그렇군요. 오늘 산문집 홀로 사는 즐거움을 갖고 드라마를 만들었거든요. 네.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나요, 이 책은? 뭐, 이제 다양한 메시지를 담고는 있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 이 책을 처음 대하면서 홀로 사는 즐거움이라는 이제 그런 데, 홀로라는 쪽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을 하니까 여태까지 법정 스님의 글하고는 좀 거리가 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쭉 글을 읽으면서 느낀 것이 이 홀로 사는 즐거움이라는 것의 그 홀로라는 것이 결코 그 개인의 홀로가 아니구나 하는 그런 그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 우주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불가적인 그런 홀로, 그러한 이제 홀로라는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전반적으로 이 책이 보내고 있는 그 메시지 중에 하나가 그 어떤 교감이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 우주와의 교감, 또 자연과의 교감, 나와 다른 사람과의 교감, 뭐 이러한 것이 이 홀로 사는 즐거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냥 우리가 아는 혼자라고 하는 그 의미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군요. 그렇죠, 네. 예, 박사님, 잠시 작품 감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더 얘기 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법정 스님의 산문집 홀로 사는 즐거움 드라마로 엮어봤습니다. 스님, 가시렵니까? 간밤에 봄들어 처음으로 소쩍새 소리를 들었어. 산중보다야 봄이 일찍 찾아오죠. 어째 해변의 소쩍새 울음은 산중에서 들을 때보다 더 애잔한가? 그러셨어요? 저희 같은 사람들 귀로야 어디든 다 똑같게 들립니다. 철이 바뀌었으니 다시 산으로 돌아가라는 소리겠지. 간밤에 춥진 않으셨어요? 산중보다야 따뜻했을 테지만 바닷바람도 만만치 않아서요. 수평선으로 둘러싸인 일망무제 해변은 허허롭고 단조로워. 산중 생활에 익숙해져서 그런가? 산보다는 단조롭기는 하죠. 신세만 지고 가네. 덕분에 따뜻한 겨울도 보내고. 근데 짐이 그뿐입니까? 뒤에 와서 살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은 그대로 남겨두고 가네. 이 집은 내가 들어와 많이 손질해 놓았으니 누가 와 살더라도 큰 불편은 없을 것이야. 예. 예전 사람들이야 이사 갈 때 문창호를 죄다 찢어놓고 갔었죠. 살던 집에 복을 두고 갈까봐 그런다나요? 복을 터는 일이지 복 받을 일은 아니지. 스님 가시면 다음 주인 만날 때까지 이 집이 더욱 적적하겠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18년간의 유배에서 풀려 고향인 마제로 돌아와 지내는데 옛 제자이자 다산 초당 주인인 윤규로의 셋째와 넷째 아들이 한강 상류에 있는 선생의 집으로 찾아왔을 때의 일이다. 서로 안부의 인사가 끝나자 다산이 물었다. 금년에
동암의 지붕을 이었느냐? 예, 이었습니다. 복숭아 나무는 혹 시들지 않았느냐?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우물가에 쌓아놓은 돌들이 무너지지는 않았느냐? 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못 속에 잉어 2마리도 많이 컸겠구나. 예, 2자쯤 자랐습니다. 그 백년사로 가는 길가에 심은 동백은 모두 무성하게 자라더냐? 그렇습니다. 너희가 올 대천물차를 따서 말려놓았느냐? 미처 말리지 못했습니다. 옛사람의 말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 돌아와도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내가 다시 그곳 타산에 갈 수 없음도 또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혹시 다시 간다고 하더라도 부끄러운 빛이 없도록 해야 옳을 것이다. 1818년 유배에서 풀린 5해 만에 찾아온 옛날의 제자를 앉혀놓고 자신이 떠나온 후 초당 주변에 궁금했던 일들을 낱낱이 묻는 선생의 그 감회는 실로 그지없었을 것이다. 이때 주고받은 이야기를 기념으로 써준 글씨가 다산재생문답이다. 누구나 자신이 오랫동안 몸담아 살던 주거 공간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게 마련이다. 그 집과 둘레가 예전이나 다름없이 잘 보존돼 있으면 고맙게 여기고, 그렇지 못해 방치된 채 황폐해 간다면 마음에 상처를 입을 것이다. 한때나마 수행자가 머물다 간 집이라야 더 말할 것도 없다. 수행자의 집은 세속의 가옥과는 달리 그가 떠나간 후에도 맑은 기운이 감돌아야 한다. 산으로 올라오는 길에 다산재생문답을 떠올린다. 그곳 앞바다 구강포가 한눈에 내다보이는 천일각에는 지금쯤 겨울 바닷바람이 차갑게 불고 있을 것이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신문에 실린 기사를 보고 문득 2년 전의 기억이 떠올라 펜을 듭니다. 저는 부끄럽게도 흉악한 범죄자였습니다. 남의 재산을 훔친 절도죄로 3년형을 받고 복역 중인데 지금은 어느 개방 교도소에 있습니다. 이제 저는 20일 후면 사회에 복귀하게 됩니다. 기대와 설렘도 있지만 한편 미래에 대한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사회로 나가려니 범행을 저지르고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됐던 때가 생각납니다. 그때는 아무런 미래도 희망도 없었습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혐오스런 제 모습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다음 세상에서는 오명을 쓰지 않고 착하고 아름답게 살아가자고. 우선 목을 매달 수 있도록 끈을 준비해놓고 하루 이틀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버리고 떠나기란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책 제목이 제 상황과 비슷하다 싶어 펼쳐들었는데 책을 읽는 동안 제 심경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리석게 살아온 제 자신을 숨기고 싶었고 한순간이나마 자살을 결심했던 사실이 너무나 창피했습니다. 부처님 앞에서 눈물 범벅이 되도록 참회하면서 지난날의 부끄러웠던 과거를 뼈저리게 반성했습니다. 한 생각 돌이켜보니 이곳은 교도소가 아니라 국립선원이었습니다. 교도소 안의 규제와 제약을 구속으로 생각하지 않고 제 행복과 안전을 지켜주는 부처님이라고 생각하니 그대로 자유였습니다. 일체 만물을 부처님으로 모시고 사랑할 것을 다짐하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홀로일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 세상에 올 때도 홀로 왔고 살 만큼 살다가 떠날 때도 홀로 간다. 가까운 사람끼리 함께 어울려 살면서도 생각은 저마다 다르다. 사람의 얼굴이 각기 다르듯 삶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업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불교의 초기 경전인 수타니파타에 이런 구절이 있다. 만일 그대가 지혜롭고 성실하고 예절 바르고 현명한 동반자를 만났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리니 기쁜 마음으로 그와 함께 가라. 그러나 그와 같은 동반자를 만나지 못했다면 마치 왕이 정복했던 나라를 버리고 가듯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무리로부터 떨어져 나와 단지 혼자 지낸다고 해서 과연 홀로 있음인가? 홀로 있을수록 함께 있다는 가르침은 홀로 있음의 진정한 의미를 가리킨다. 즉, 개체 사회성을 말한다. 바다 위에 외롭게 떠있는 섬도 뿌리는 대지에 이어져 있듯 홀로 사는 사람은 고독할 수는 있어도 고립되어서는 안 된다. 고독은 옆구리깨로 스쳐 지나가는 시장기 같은 것, 그리고 고립은 수인처럼 갇혀있는 상태다. 고독에는 관계가 따르지만 고립에는 관계가 따르지 않는다.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관계 속에서 거듭거듭 형성되어 간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그는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없다. 홀로 있다는 것은 어디에도 물들지 않고 순수하며 자유롭고 부분이 아니라 전체로서 당당하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자기 자신일 때 우리의 삶에도 생기와 탄력과 건강함이 배어나온다. 여기 비로소 홀로 사는 즐거움이 움튼다. 날이 밝아 밖에 나갔더니 온 골짜기가 그대로 폭포였다. 무엇이든지 단참에 쓸어버릴 듯이 무섭게 넘치고 있었다. 뒷곁으로 가보니 아궁이에 40cm가량 물이 차올라 있었다. 그토록 부드럽고 겸손하던 물이 어떻게 저리 사나울 수가 있을까? 그 부드러움이 어떤 힘을 받으면 저토록 거세고 강해지는가?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는 그 뜻이 여기에 있구나 싶었다. 임종을 앞둔 늙은 스승이 마지막 가르침을 주기 위해 제자를 불렀다. 내 입안에 무엇이 보이느냐? 혀가 보입니다. 이는 보이지 않느냐? 스승님의 치아는 다 빠지고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는 다 빠지고 없는데 혀는 남아있는 이유를 알겠느냐? 이는 단단하기 때문에 빠져버리고 혀는 부드러운 덕분에 오래도록 살아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부드러움이 단단함을 이긴다는 것. 이것이 세상 사는 지혜의 전문이다. 이제 더 이상 너에게 가르쳐줄 것이 없고 명심하거라. 태풍이 지나가자 물은 다시 맑고 잔잔한 본래 모습으로 흐르고 있다.
물이 빠진 개울에는 눈에 익은 바위들이 사라지고 상류에서 낯선 돌들이 굴러와 있다. 이런 개울물 앞에서 나는 요즘 부드러움의 실체와 그 위력을 거듭 배우고 익힌다. 병든 현대 문명도 결국은 모성적인 부드러움과 따뜻함으로서만 치유될 수 있다. 핵무기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도 세계 도처에서 불안에 떨며 침몰해가는 오만한 제국의 행태가 이를 반증하고 있다. 뜰에 찬 그늘이 내릴 무렵 책꽂이에서 오랜만에 시집을 꺼내들었다. 가을날 오후 두런두런 시를 읽고 있으면 산방이 한결 그윽해진다. 삼간 초당을 새로 지었으니 돌층계 개수나무 기둥에 대로 엮은 울타리. 남쪽 처마는 햇빛 받아 겨울에도 따뜻하고 북쪽 문은 바람을 맞이해 여름에도 시원하다. 샘물은 섬돌에 떨어져 물방울 튀기고 창에는 대나무 그림자 어지러이 흔들린다. 내년 봄 되면 동쪽 채 지붕마저 이어 도배하고 발 들이워 아내를 잊게 하리. 옛사람들은 이와 같이 자신의 분수를 알아 조그만 오두막일지라도 그 안에서 즐겁게 살 줄 알았다. 요즘에 수십억짜리 저택에서 사는 사람들로서는 감히 넘어다 볼 수 없는 맑고 향기로운 삶의 운치를 누리면서 살았다. 그저 많고 큰 것만을 선호하는 현대인들은 그들이 차지한 것만큼 행복하지도 않고 또한 누릴 줄도 모른다. 아직도 곳곳에 최고와 최대의 허세의 가치를 두는 촌스러운 생각들이 있다. 어떤 것이 진정으로 최고이며 최대인지를 모르고 있다. 그 조형물이 있을 자리에 있을 때 둘레 사물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거기에 새로운 숨결이 이어진다. 공간의 비례와 완벽한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다운 창조가 된다. 가야산 해인사에서 본 쌀이비. 가을이 오면 이 쌀이비가 낙엽들을 쏴악 모으겠지. 내 마음에도 커다란 쌀이비 하나 만들어 잡다한 생각나부랭이들, 허튼 욕심, 바보 같은 버릇 쏴악 쓸어버리고 싶다. 나는 해인사에서 세우겠다는 세계 최대의 청동불상보다 한 구석에 쌓아놓은 쌀이비에게나 절을 올리련다. 불상이 크면 뭐하나 차라리 큰 쌀이비 하나 만들어 세상의 때를 쏴악 빚으리나 하지. 그게 부처님 마음이 아닐까. 이 가을 들어 나는 빈 그릇으로 명상을 하고 있다. 서쪽 창문 아래 조그만 항아리와 과반을 두고 벽에 기대어 이만치서 바라본다. 항아리는 언젠가 보원요 지헌 스님한테서 얻어온 것인데 유약을 바르지 않고 구워낸 그릇이라 그 연한 갈색이 아주 천연스럽다. 창호에 비껴드는 햇살에 따라 빛의 변화가 있어 살아 숨쉬는 것 같다.
며칠 전에 항아리에 들꽃을 꽂아보았더니 항아리가 싫어하는 내색을 보였다. 빈 항아리라야 무한한 충만감을 느낄 수 있다. 텅 빈 항아리를 바라보고 있으면 바라보는 내 마음도 어느새 텅 비게 된다. 무념무상. 무엇인가를 채웠을 때보다 비웠을 때 이 충만감을 진공묘유라고 하던가. 텅 빈 충만의 경지다. 빈 그릇에서 배운다. 며칠 전 한 친지의 병문안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서였다. 주택가 한쪽에 잔디밭이 있었는데 5살 된 사내아이가 토끼풀을 뽑아 한 손에 가지런히 들고 있었다. 이게 뭔지 아니? 토끼풀이야. 누구에게 줄 건데? 여자친구한테 주려고요. 나도 여자친구한테 줄 꽃을 꺾어볼까? 우와, 할아버지도 여자친구가 있어요. 그럼. 너무 많이 꺾지는 마세요. 여자애들은 손이 작아서 한 손에 다 못 쪄요. 이 정도면 될까? 할아버지 토끼풀에는 꽃이 없어요. 여자애들은 꽃핀 걸 좋아해요. 제 걸 좀 드릴게요. 이렇게 많이 주면 내 여자친구는 어떡하니? 걱정 마세요. 그날 오전 정기집회에서 나눔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진정한 나눔이 무엇이란 걸 그 아이는 몸소 보여주고 있었다. 나눔이란 이름을 내걸거나 생색을 내지 않고 사소한 일상적인 일로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다. 나눔에는 무엇보다도 맞은편에 대한 배려가 전제되어야 한다. 흔히 가을을 수학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표현은 어디까지나 사람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자연의 입장에서는 거두어들임이 아니고 나누어줌이다. 겨울의 혹독한 추위를 견뎌내고 여름날의 폭풍우와 뙤약볕 아래서 갖고 온 이삭과 열매와 잎과 뿌리를, 곡식과 과일과 채소들을 무상으로 나누어준다. 자연의 은덕을 노자는 이렇게 말한다. 하늘과 땅은 만물을 생성하고 양육하지만 자기 소유로 삼지 않고 스스로 이룬 바 있어도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지 않으며 온갖 것을 길러주었으면서도 아무것도 거느리지 않는다. 이것을 일러 크나큰 덕이라 한다. 인도의 현자 비노바 바베는 학교 교육이 아닌 어머니의 믿음의 감화를 받으면서 성장한 사람이다. 나눔에 대한 유명한 가르침이 있다. 주십시오. 부처님의 자비를 베푸세요. 형, 누나, 언니, 저기 한 분만 주십시오. 부처님의 자비를 베푸세요. 불쌍하기도 해라. 어머니.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자비를. 어머니. 왜 그러니? 저 거지에게 왜 적선하셨어요? 저 정도 체격이면 어디에 가서라도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말 못할 사정이 있겠지. 어머니 같은 사람이 있어서 이 나라에 거지가 더 생기고 거지들도 게을러지는 거예요.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사람한테 베푸는 건 그들을 위해서도 좋지 않아요. 바베야, 우리가 무엇인데 누가 받을 사람이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인지를 판단한단 말이냐. 내 집 문전에 찾아오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 다 신처럼 받들고 우리 힘 닿는 대로 베푸는 거란다.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겠느냐.
꿀벌이 다른 곤충보다 존중되는 것은 부지런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 일하기 때문이다. 남이란 누구인가? 그는 무연한 타인이 아니라 또 다른 나 자신 아니겠는가? 그는 생명의 한 뿌리에서 나누어진 가지이다. 요즘 자다가 몇 차례씩 깬다. 쌓인 눈에 비친 달빛이 대낮처럼 밝다. 달빛이 방 안에까지 훤히 스며들어 자주 눈을 뜬다. 내 방 안에 들어온 손님을 모른 채 할 수 없어 자리에 일어나 마주 앉는다. 한낮의 좌정보다 자다가 깬 한밤중의 이 좌정을 나는 즐기고자 한다.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지 않으니 잠들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소식으로 받아들인다. 맑은 정신이 든다. 중천에 떠있는 달처럼 내 둘레를 두루두루 비춰주고 싶다. 이 겨울 아침나절, 산중에 피어난 눈꽃은 환상적이다. 언뜻 달밤에 피어있는 벚꽃처럼 보이기도 한다. 자연은 이렇듯 아름답고 신비로운 조화를 간직하고 있다. 스님, 접니다. 김서방이요. 이 눈 속에 웬일인가?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해서요. 들어와. 몸 좀 녹이게. 이 눈 속을 걸어 올라왔으니 얼마나 고생스러웠을까. 아니에요. 산 아래도 눈이 많지. 이 차길에서 30분 걸리는 길을 눈이 깊어서 3시간 남짓 걸려드래요. 하루 쉬었다 내일 오지. 그 무슨 일로? 아니에요. 추우실 텐데 따끈하게 감자하고 옥수수 쪄 드시라고요. 그는 내가 오르내리는 눈길에 넘어지거나 빠지지 않도록 발자국으로 길을 다지면서 올라온 것이다. 그는 이 산중에서 고마운 내 유일한 친구다. 그런데 스님. 그래. 무슨 할 말이 있는가 보네. 어젯밤 뉴스에서 들었는데요. 그 동화 쓰시는 작가분이요. 정채봉 씨 말이에요. 돌아가셨더래요. 빙판길을 달려 한동안 발걸음이 잦았던 중앙병원으로 갔다. 영안실에 들어서자 사람은 어디 가고 사진만 영단에 올려져 있었다. 어이없었다. 허무했다. 정채봉님을 처음 만난 것은 샘터에서였다. 신입사원으로 그가 원고를 가지러 강 건너 달해헌에 왔었고 이후에는 편집 책임자가 되어 원고 청탁을 했다. 어느 해 이른 봄, 그는 소포와 함께 다음과 같은 사연을 보내왔었다. 스님, 생신을 축하 올립니다. 오늘이 있어 저의 생도 의미를 지닐 수 있었기에 참으로 저에게도 뜻 있는 날입니다. 저를 길러주신 할머니께서는 늘 절 구경을 다니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몰래 한 푼 두 푼 모으신 돈이 여비가 될 만하면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제가 털어가곤 했습니다. 그때 제 속임수란 할머니, 제가 이 다음에 돈 벌어서 절에 모시고 갈게 였습니다. 그러나 할머니께서는 제 손으로 월급을 받아오기 훨씬 전에 저쪽 별로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제가 첫 월급을 타던 날 누군가 곁에서 어머님 내복을 사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한테는 내일을 사드릴 어머님도 할머님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울음으로도 풀 수 없는 외로움이었습니다. 스님의 생신에 무엇을 살까 생각하다가 내일을 사게 된 것은 언젠가 그 울음으로도 풀 수 없는 외로움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제 마음을 짚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스님께서는 제 혼의 양식을 대주신 분이기도 하니까요. 다시 한번 축하 올립니다, 스님. 봄볕이 들어온 안마루에 앉아 이 사연을 2번 읽었다. 함께 붙여온 봄 내일을 매만지면서 대순머리로 울긋불긋 넘어다 보이는 앞산의 진달래 묵묵히 눈길을 보냈다. 입산 출가 이래 나는 한 번도 내 생일을 기억한 적도 생일 축하를 받아본 적도 없다. 그것은 출가 수행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이기 때문이다. 내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생년월일은 실제 출생일과 같지 않다. 재작년 가을에 보내온 엽서에는 순천에 가서 할머니와 어머니의 묘를 이장하고 돌아왔다고 했다. 묘지가 산업도로로 편입되는 바람에 옮기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연을 적고 있었다. 기억에 없는 어머니와의 첫 만남이 유골로 이루어지게 되어 눈물을 좀 흘렸습니다. 저의 나이든 모습이 20살의 어머니로서 가슴 아파하실까봐 머리에 검정물을 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이 사연을 읽고 내 눈시울에도 물기가 배었었다. 할머니와 어머니가 묻힌 고향 땅 양지바른 그곳에 지금 그도 누워있다. 한평생 외롭게 살아온 그가 그의 문학과 정서를 길러준 고향의 흙과 바람, 할머니와 어머니 곁에서 쉬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으로 여기고 싶다. 정채봉님은 아주 죽은 게 아니라 우리 곁을 떠나갔을 뿐이다. 한때 머물던 육체를 떠나 자신의 틀에 알맞은 새로운 몸을 갖기 위해 다른 곳으로 떠나간 것이다. 이 몸 속에 영혼이 깃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이 몸을 지닌 것이므로 이 몸이 제 할 일을 다 했을 때 낡은 옷을 벗어버리듯 한쪽에 벗어놓는다. 그는 때가 되면 어디선가 다른 이름으로 존재하게 될 것이다. 이 다음 생에는 부디 덜 외로운 집안에 태어나 튼튼한 몸으로 이 생에 못다한 일을 두루 이루기를 바라면서 명복을 빈다. 올 때는 흰 구름 더불어 왔고 갈 때는 한방눈 따라서 갔네. 오고 가는 그 나그네여, 그대는 지금 어느 곳에 있는가?
난로가에 앉아 모처럼 차를 마셨다. 초겨울 들어 내 몸에 세월의 무게를 느끼면서 하루도 거르지 않았던 차를 거의 마시지 못했다. 무언가 속이 채워지지 않은 채 뻑뻑했고 내 속들의 겨울숲이 들어선 느낌이었다. 우리가 살 만큼 살다가 삶의 종점에 다다랐을 때 남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요즘 가끔 생각하는 과제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원천적으로 내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한때 맡아 가지고 있는 것일 뿐이다. 진정으로 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그곳을 떠난 뒤에도 그 전과 다름없이 그곳에 남아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니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내가 평소 이웃에게 나눈 친절과 따뜻한 마음씨로 쌓아올린 덕행만이 시간과 장소의 벽을 넘어 오래도록 나를 이룰 것이다. 따라서 이웃에게 베푼 것만이 진정으로 내 것이 될 수 있다. 지리산 자락에 홀로 사는 60 넘은 한 노인을 나는 알고 있다. 그는 남들이 버린 물건을 거두어다 망가진 것은 말짱하게 고치고 해진 것은 빨아서 깨끗이 꿰매 놓는다. 집 뒤에 선반을 만들어 거기 물건을 놓아두고 아무나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가도록 한다. 이웃과 나누는 일을 굳이 돈만 가지고 하는 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친절하고 따뜻한 그 마음씨가 소중하다. 나누는 일을 이 다음으로 미루지 말라. 이 다음은 기약할 수 없다. 오두막 이슥한 밤 홀로 앉아 있으니 고요하고 적적해 본래의 자연. 무슨 일로 서녁바람 숲을 흔드는 곳. 외기록이 먼 하늘에 울고 갔다. 야보선사의 노래처럼 고요하고 적적한 것은 자연의 본래 모습이다. 달빛이 산방에 들어와 잠든 나를 깨운 것도, 소리 없는 소리에 귀 기울이며 달의 숨소리를 듣고자 하는 것도 이 모두가 무심이다. 바람이 불고 꽃이 피었다가 지고 구름이 일고 안개가 피어오르고 강물이 얼었다가 풀리는 것도 또한 자연의 무심이다. 이런 일을 그 누가 참견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다만 자연 앞에 무심히 귀를 기울일 뿐이다. 네, 법정산문집 홀로 사는 즐거움 재구성한 작품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김진동, 김태연, 유호한, 이재용, 홍진욱, 신찬혁, 임주현, 나지형, 진웅, 최창석, 김대중, 이광수, 곽윤상, 최하나, 이은정, 해설 이완호, 음악 임은경, 효과 강성범, 안익수, 신연파, 장찬이었습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 한양대 문화콘텐츠학과 박상천 교수님 모시고 도움 말씀 듣고 있습니다. 박 선생님. 네네. 예, 그 홀로 사는 즐거움 이제 드라마로 쭉 우리 애청자들이 접했는데요. 네. 내용으로 좀 들어가서 선생님께 좀 인상 깊었던 대목은 어떤 것들이었던가요? 네. 아마 읽으신 분들은 뭐 다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아까 앞에서도 그 드라마 하기 전에 그 교감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예.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자연과 우주와 이 교감하는 노 스님의 어떤 모습, 이런 구절 같은 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침 낮을 맑은 햇살과 공기 그 자체가 신선한 연두빛이다. 가슴 가득 연두빛 햇살과 공기를 호흡한다. 내 몸에서도 연두빛 싹이 나려는지 근질거린다. 참 얼마나 내 몸에서도 싹이 날라고요? 네, 연두빛 싹이 나려는지 근질거린다라는 이런 대목 같은 것은 정말로 그 스님이 가질 수 있는 우주와의 교감, 자연과의 교감, 또 인간과 인간과의 교감, 이런 것들을 장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대목들이 아닌가. 그런 대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달빛과 마주 앉아서 내 방에 들어온 손님을 모른 채 할 수가 없어 자리에 일어나 앉는다, 하는 그런 대목이라거나. 달빛을 마중하러 네, 자리에서 일어나 앉아요. 자리에 일어나서 마주 앉는다 하는 예. 그런 대목 같은 거 참 그 가슴에 와닿는 그런 부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런 이렇게 잠언적인 어떤 삶의 성찰적인 부분이라고 그럴까. 이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나오는 게 아닌가. 저도 이제 글을 써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으로서요. 네. 어떤 때는 이런 글귀를 접하면, 삶의 내용이 없는데 글로만 이게 될 수 있겠는가 하고 자탄을 하게 돼요. 그런 느낌이 들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읽어주신 대목이 정말 이렇게 인상적으로 와닿습니다.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법정스님 말씀을 아까 박상천 교수님도 인상적으로 몇 구절 읽어주셨는데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앞서간 이들의 발자취가 아니라 그분들이 찾고자 했던 바로 그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외부에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이미 존재해온 우리 자신이다라고 말입니다. 근데 막상 나 자신 들여다보면 먼지 낀 거울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잘 보이지도 않고 답답하기만 할 때가 많고요. 자, 이 새벽 늘 우리의 속들을 맑고 또 깨끗하게 가꾸라고 하시는 스님 말씀을 되새겨 봅니다. 자, 거기서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있을 테니까 말이죠. 또 힘의 충전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편안한 휴일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술 이흥규, 극본 김민정, 연출의 김호상이었습니다.